지금 중동의 하늘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명명한 이른바 장대함 분노작전은 중동의 지정학적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정치 및 군사 지도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단행했으며 동시에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자산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란 정권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작전이 끝나면 이란 국민들이 정부를 장악하라고 직접적으로 정권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자본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내 OBS 방송은 미군이 이란 공격 첫 100시간 만에 무려 5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전쟁 비용을 쏟아부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번 타격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수뇌부가 제거되었다고 타전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 이란의 견고한 탄도미사일 시설과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함의 주요 핵시설을 초토화하는 과정은 1차원적인 무력가시가 아닙니다. 이는 철저하게 계산된 자본의 소모전이자 이란의 물리적 보복 능력을 원천 차단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결단은 이란을 지원하는 세력들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동시에 방공망과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곧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폭격이 남긴 진정한 청구서는 중동을 넘어 유럽과 아시아의 군사 예산 표의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란이 보유했던 수천 개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무인기 전력이 철저히 파괴되는 과정을 지켜본 각국 지도자들은 심각한 안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지만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아닌 이상 압도적인 성계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모든 국가는 하늘을 덮을 강력한 방패, 즉 대공 방어체계 구축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강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 거대한 자본 이동이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번 중동 발발까지 겹치면서 세계 방공망의 절대적 표준으로 불리던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심각한 공급 병목 현상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자국 방위산업체의 더딘 생산 속도를 질타할 만큼 한 달에 생산되는 요격탄의 수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개 포대 도입에 수천억 원을 지불하고도 최소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은 무기 도입국의 안보 공백을 극대화합니다. 돈이 있어도 생존을 살 수 없는 극단적인 판매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 틈새를 정확히 파고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입니다. 유럽의 영세중립국 스위스가 노련 한국의 엘셈 시스템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배경에는 철저한 손익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스위스는 애초 2022년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주문하며 2026년부터 자국의 낡은 방공망을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로 집중되면서 스위스의 도입 일정은 기약 없이 밀려났습니다. 이를 대체할 유럽산 샘프트 역시 생산 물량 부족으로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스위스가 대한민국과 현지 생산 조건을 내걸고 엘셈 도입 협상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은 방산 수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방공망의 핵심은 단일 무기 체계의 스펙이 아니라 적시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거대한 산업 인프라와 신뢰도 높은 후속 군수 지원에 있습니다. 고도화된 정밀기계 공업을 자랑하는 스위스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공동 생산의 파트너로 나선다면 이는 사실상 유럽 시장 전체를 공략하는 교두보가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기존 강자들의 생산 라인이 마비된 사이 한국은 빠른 납기와 가성비 그리고 압도적인 양산 능력을 무기로 글로벌 대공방어 시장의 새로운 룰메이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명확해지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이기와 자본의 흐름은 대한민국 국민의 상가, 경제에도 깊은 파장을 미칩니다. 중동의 불안정성은 즉각적인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을 일으켜 국내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방위산업이라는 새로운 수출 엔진이 막대한 유럽의 국방 예산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촉발한 세계 안보 질서의 지각 변동은 결국 자체적인 첨단 무기 개발과 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온 대한민국에게 역사적인 자본 창출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국방과학 기술력과 민첩한 산업 구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변곡점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8월 26일 홀란드에 레드벳 700대 수출한다 영상입니다.
폴란드가 차세대 중보병 장갑차 사업에서 한국형 레드백 기반의 폴란드형 레드백을 사실상 유력 후보로 점 찍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소식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 수준을 넘어 폴란드가 최대 700대 규모의 대규모 물량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방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폴란드 국방부가 MSPO 2025에서 본격적인 계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보르숙 IFV와 달리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신형 플랫폼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외신인 아미레거네이션은 차체 기반을 K2 전차와 공유하면서 비용과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레드백의 가능성이 압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분석해보면 이는 단순한 신형 장비 도입이 아니라 폴란드가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에 이어 본격적으로 한국식 지상전 패키지를 구축해 나가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읽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기존 소련제 장비를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면서 심각한 전력 공백에 직면했고 그 해법을 한국산 무기 체계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르숙 장갑차는 수상주행 성능을 확보했지만 최근 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지뢰 방어력과 능동 방어 체계 통합에서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반대로 레드백은 이미 호주 시험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존성과 화력, 기동력을 검증받았고 이 점이 폴란드군이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이번 MSPO 2025를 앞두고 공개된 폴란드형 레드백은 기존 한국형 레드백과 달리 7륜 차대와 42에서 48톤급 중량으로 설계되어 사실상 K2 전차와 플랫폼 호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 방산업체 HSW가 국내 생산과 기술 이전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결국 폴란드가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레드백 도입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유럽형 IFV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형 레드백을 차세대 중고병 장갑차 사업에서 유력하게 고려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무기 교체 이상의 전략적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폴란드군은 소련제 무기를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공여했고 그 결과 기존 보병 전투 차량인 BMP-1과 BWP-1 그리고 TA-72 전차 전력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폴란드는 서방식 신형 장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다연장 로켓을 한국에서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드백 역시 이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부상한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르숙 장갑차는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병 전투 차량으로 수상주행 능력을 강조한 설계가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러난 현실은 강력한 방어력과 생존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단순한 기동력보다 지뢰 방어력과 능동 방어 체계가 생존의 관건이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보르숙은 더 이상 주력 IFV로서 한계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레드백은 이미 호주 시험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력과 전투력을 입증했습니다. 30mm 부시마스터2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 발사 능력 그리고 7륜 차대를 통한 안정적인 기동 성능은 폴란드군이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특히 레드백의 가장 큰 강점은 K2 전차와의 플랫폼 호환성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폴란드형 레드백은 차체 설계가 K2 전차의 기술을 공유하고 있으며 무게도 42에서 48톤급으로 사실상 K2의 지원 장비 역할을 고려한 구성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폴란드군의 정비 체계를 통합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해외 매체 아미레거네이션은 레드백의 플랫폼 통합은 폴란드군의 전체 지상 전력 유지비를 최소 15%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방위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폴란드가 놓칠 수 없는 장점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한국과의 K방산 패키지 전략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K9, 천무, FA-50 등 한국 무기 체계를 연속적으로 도입하면서 사실상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레드백까지 추가된다면 폴란드는 나토 내에서 독일이나 프랑스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지상군 전력을 빠르게 확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한국과 폴란드가 공동으로 유럽 내 새로운 방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폴란드 현지 생산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 효과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치적으로도 큰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폴란드형 레드백은 단순히 기존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 현지의 요구를 반영해 일부 요소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대 폴란드가 자체 개발한 ZSS-W30 무인 포탑이 통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포탑은 이미 로소막 장갑차와 보루숙에 적용된 바 있으며 폴란드군의 표준화된 화력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드백 차체와 ZSSW30 포탑의 결합은 한국 기술과 폴란드 무기 체계의 협력 모델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과거 폴란드가 한국의 크랩 자주포를 K9 차체 기반으로 개량했던 사례와도 유사합니다. 나아가 폴란드의 중보병 장갑차 사업은 단일 사업 규모만 수조 원에 달하며 최대 700대라는 물량은 사실상 유럽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현지 생산과 유지 보수까지 포함하면 파급력은 수십조 원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디펜스24는 이를 두고 폴란드의 레드백 도입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향후 20년 이상 유럽 전장에서 쓰일 새로운 IFV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선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에서 확고히 자리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보병 전투 차량의 한계인 드론, 대전차 미사일, 지뢰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할 때 전장은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상주행 능력이나 단순 기동성보다 강력한 방어력, 능동 방어체계, 전자전 대응 능력이 핵심이 되었고 레드백은 이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플랫폼입니다. 폴란드형 레드백은 스테넥 4569 레벨 6 이상을 목표로 설계돼 500m 거리에서 발사된 30mm 탄환을 막을 수 있는 방호력을 자랑합니다. 지뢰 방호력도 레벨 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거 전차 수준의 생존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중량 역시 42에서 48톤으로 K2 전차와 동일 체급의 전차급 IFV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갑이 두꺼운 차량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실전 요구에 부응한 진화형 기갑입니다. 또한 폴란드군이 운영 중인 보루숙 로소막 장갑차에 탑재된 ZSS-W30 무인 포탑이 레드백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화력 체계 표준화를 통해 정비 및 보급 효율성을 높이고 무기 체계 간 통합 운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한화는 차체와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폴란드의 HSW는 포탑 및 현지 생산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과거 K9 기반 크랩 자주포 협력 모델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GDP 대비 4% 이상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국가로 그만큼 국민 부담과 산업 참여에 대한 민감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레드백 도입은 단순한 수입 계약이 아닌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을 필수 조건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폴란드 방위산업 기반을 키우고 동시에 한국은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안정적 생산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폴란드가 최대 700대에 달하는 규모로 레드백을 도입하게 되면 이는 유럽 최대 규모의 IFV 사업이 되며 독일의 푸마, 스웨덴의 CV90과 정면 경쟁하게 됩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곧 한국 방산이 유럽 시장에서 독일,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며 나토 내 무기 공급국으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폴란드의 레드백 선택은 단순한 전력 보강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 최전선 국가로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며 동시에 한국과의 방산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입니다. 즉, 폴란드형 레드백은 K방산 패키지의 완성판에 가까우며 한국이 유럽 시장에서 독일,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